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한 채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에너지, 금융 이런 경기 민감주로의 강세가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다우지수는 지난 5거래일간의 하락을 끝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시장 반응이 나타난 이유는 미국 전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눈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이었었는데요. 자, 7일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13만 6천 명을 기록해서 그 전주에 15만 7천 명에 비해서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기 민감주로의 강세가 나타난 것이고요. 더불어 같은 시점에 JP모건에서는 델타 변이로 인한 경기 타격은 단기적이라면서 기술주는 줄이고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조언도 좀 힘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금융주들 이날 크게 올랐고요. 항공주들도 오르면서 호텔, 리조트 관련주들도 더불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반면에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이런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형적인 리오프닝 트레이드가 발현됐던 그런 시장이었었고요. 자,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다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마감 시황은 전채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간밤 마감한 미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9월 들어서 미국 증시는 조정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모처럼 다우와 S&P 500 지수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반면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치기는 했지만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시장을 움직일 법한 주요 경제 지표는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음 날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CPI로 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시장을 받쳐줬던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있기는 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CDC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월보다 2만 명 이상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화이자의 백신이 이르면 다음 달 5에서 11세 아동 대상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보도까지 전해지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장세였다고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섹터와 종목별 흐름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등락은 다소 엇갈리는 하루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그 등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움직였던 섹터가 바로 에너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에너지 섹터 역시도 2.5% 가까운 급반등에 나선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섹터 안에서 마라톤 오일 그리고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같은 에너지 주식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약했던 섹터로는 오늘 헬스케어를 꼽아봐야겠습니다. 0.9% 가까운 낙폭을 기록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 란셋이라고 불리는 과학 학술지에 FDA 소속 과학자들이 현 시점에서는 일반 대중에게까지 부스터샷을 보급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내용이 담긴 논문을 게재시키면서 이 소식에 이 백신 제조업체들이죠. 모더나와 화이자가 각각 6%, 2.5% 급락을 하면서 헬스케어 섹터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하루였습니다. 반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동반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델타항공을 비롯한 대표 항공주들 모두 1%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로열 캐리비안과 카니발 역시도 2% 이상 반등으로 오늘장 문을 닫았습니다. 기타 특징주로는 나이키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BTIG에서 공급 체인에 대한 차질 우려를 제기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공급에 차질이 생겨 생산량이 줄어들게 될 경우 연말에 상당한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오늘 전통적인 시클리컬 주들로 거론이 되는 GM 그리고 시티그룹 각각 2.6%, 1% 상승한 채 거래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인데요. 허리케인 아이다에 따른 생산 중단 그리고 그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 속에서 유가는 월요일장에서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렌트유와 WTI 원유 각각 0.8% 그리고 1% 오르면서 현재 $70 수준 둘 다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내일 CPI 지수 발표를 대기하면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CPI 지수를 통해 인플레이션 수준을 가늠해 볼 수가 있을 테고요. 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통적인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내일 이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움직임을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금 가격은 온스당 1,794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키워드 4가지를 선정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애프터마켓. 자,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도로 리오프닝주. 사실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 가장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날의 좀 흐름을 예견한 듯한 그런 조언이 나왔거든요. 네. 도로 이제 리오프닝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바로 이 JP모건에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제 타격이 단기에 그칠 것이므로 IT 섹터 등에서 안전주를 찾게 만들었던 그런 성장 관련 우려는 과장됐다라는 그런 리서치 노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고 에너지 같은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글로벌 경제 리오프닝을 지연시킨 것은 인정한다라고 밝히면서도 미국과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현재 이제 피크 후에 완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플레이션이라든지 리오프닝 트레이드가 아웃퍼폼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 아웃퍼폼을 재개할 것이다라는 게 JP모건의 입장이었고요. 이 밖에도 그동안 좀 부진을 면치 못했던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신흥시장에 대해서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한 이날 시장에서 JP모건의 이런 콜을 보다 보니까 JP모건 뭐 시장 따랐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JP모건은 며칠 전부터 이 글을 이미 작성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참 네. 시점을 잘 봤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의 델타 변이 확산이 피크 아웃되는 것 같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하나가 보인 거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리오프닝의 재개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확실히 좀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제 몇 가지 좀 변수는 남아있다.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존스 홉킨스대 이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9월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의 7일 평균 코로나19 1일 발생 건수가 14만 4,300건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주 대비해서 12%가 그래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고점 대비해서도 14%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드디어 뭐 피크아웃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게 되겠고요. 이외에도 이제 사망률이라든지 입원율 같은 수치도 좀 완화가 되고 있고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같은 소식이 이날의 다우지수의 아웃퍼폼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민감주 전반에 좀 강세를 견인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변수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이제 개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또 겨울을 감안을 해서 이 겨울에는 또 우리가 실내 활동도 많이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바이러스 확산에 좀 좋지 않은 환경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런 개학과 맞물려서 겨울 시즌 또 뭐 미국에서는 독감 시즌도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JP모건에서는 이제 기술주를 줄이고 경기 민감주를 늘려라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너무 경기 민감주로의 비중이 너무 커서는 안 된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사실 이런 JP모건의 분석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게 만약에 내가 기술주랑 경기 민감주를 다 같이 들고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분산 투자인데, 왜냐하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기술주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더 많은 돈을 갖고 많이 하락한 경기 민감주를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었었던 거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좀 분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대응을 했다면 네. 정말 완벽하겠죠. 둘 다 들고 있다가 기술주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그거를 차익 실현하고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를 더 받는다. 근데 뭐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차원이 다른 전기차라는 키워드를 제가 좀 설정을 해봤는데 바로 옆에 보시면 중국의 국기도 보이죠. 자, 중국의 규제 리스크가 굉장히 연일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잘 살아남는 것 같아서 이런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어제 아마 이 뉴스는 다들 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산업과 IT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 부처가 있죠. 바로 공업신식화부, 일명 공신부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이 중국 공신부에서 어제 중국의 전기차가 너무 많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기업이 많다고 발표를 한 거죠. 이 난립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을 통폐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서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이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시장이 개장한 이후에는 하락 출발했던 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상승으로 반전하거나 아니면 하락도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오히려 이 소식을 호재로 인식한 것일까요? 세부 내용을 보면 좀 그럴 법도 한데요.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자면 중국 공신부는 지방 외곽 지역에서도 전기차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개선시키기로 발표를 했고요. 또 중국 정부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니오, 샤오펑, BYD 등 이 중국의 전기차 생산을 더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솔루션 찾기에 속도를 올리겠다. 이런 내용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 세부 내용이라면 이건 규제라기보다는 육성책에 가깝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규제 리스크냐? 전기차 산업이 통폐합되면서 합병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문제가 될 텐데 중국에만 거의 300개 넘는 전기차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우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니오라든지 샤오펑 아니면 BYD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서도 사라지거나 아니면 피인수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오는 이날 거의 1% 가까이 상승했고요. 샤오펑도 0.3% 하락에 그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팀장님,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도 세부 내용이라면 이건 거의 육성책이지 규제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니오, 샤오펑 이런 통폐합될 위기까지는 아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월가의 시각이 궁금하네요. 네, 이날 시장에서도 이들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즉, 군소업체들이 이제 통폐합되면은 자신들은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양사와 관련해서 분위기를 좀 살펴보더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니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분기 인도량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등의 부품 부족을 좀 반영을 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하지만 이제 관련을 해서도 모건 스탠리에서는 낙관론은 그대로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8월에 공급망의 일시적인 차질을 반영한 가이던스 하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성장 스토리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중 확대와 또 목표 주가 64달러를 그대로 또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말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샤오펑에 대한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데스 가이던스가 보수적이며 그리고 특히 신차 라인업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몇 개월간의 양사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다소 좀 횡보하고는 있지만은 투자 의견은 비교적 월가에서 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중국의 다른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있지만 월가에서도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월가의 중론인 건 맞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자동차 업종 전체를 볼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품 부족, 공급 차질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빨리 해결이 될지 일단은 지금 일시적인데 이 무게를 두고 네네. 이런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 플로우는 아직까지도 전기차 업체들도 많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팀장님이 전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부품 공급 차질이 발생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 정도면 풀릴 거다 했지만 지금 자동차 업체 CEO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좀 내년 상반기 내지는 조금씩 지연되고 있다는 그 리스크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에어비앤비의 사진이 보이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라는 키워드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뭔가 평가가 안 좋았나 봐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한 기업을 바라볼 때 좋은 거는 알겠는데 라면서도 매도 콜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날 골드만삭스에서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매도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로 132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대비해서 약간 20% 가까운 다운사이드를 점친 그런 목표 주가가 되겠는데, 그래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에어비앤비가 2021년에서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매출이 21%씩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이 밖에 수년간 마진 개선도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그렇다면 매도콜을 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당연히 리스크 대비 보상 수준이 좀 부정적이다. 즉,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에어비앤비와 관련해서 미래 여행업황의 변동성을 좀 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숙한 엔드마켓, 그리고 또 업계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또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사실 에어비앤비도 리오프닝이 되면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 리오프닝 트레이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도콜이 있어서인지 에어비앤비의 주가는 좀 하락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이곳의 이야기만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다른 곳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마켓비트라는 기관에서 집계를 하는 바에 따르면요. 네. 에어비앤비는 매수 의견도 17개나 있습니다. 근데 보유 의견도 18개나 있어요. 매도 의견도 2개나 있고. 즉, 아직까지는 월가에서 좀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니다. 좀 의견이 갈리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40달러로 올려잡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주가보다는 낮은 상황이죠. 굉장히 아직까지도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2분기의 실적이 더 좋았고, 그리고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사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2021년과 2022년 여행 예약 건수에 대한 가이던스를,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일 비중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역시 모건 스탠리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다라는 점을 좀 아킬레스건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웰스파고 같은 데서는 낙관론을 굉장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5월에 에어비앤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올린 이후에 현재는 목표 주가로 210달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월가에서 그 잠재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네.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투자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길다 보면은 이 기업에 대한 적정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사람들이 누가 정해주는 건 아니지만 경험상 알게 되거든요. 하지만 에어비앤비처럼 이렇게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은 기업들은 과연 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그럼 얼마야라고 하다 보니까 기업 이익은 누구나 다 알고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여기에 밸류에이션 몇 배를 곱느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워낙 천차만별 나오기 때문에 참 이런 게 어렵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냥 미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저 멀리 좀 보관해두는, 잘 안 보는 그런 게 좀 답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네네. 기업을 보면서 우리가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이런 초반의 고성장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지표가 낮으면은 또 시장에서 싫어하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그만큼 성장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렇죠. 반증이 또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지표가 어느 정도 높게 유지가 되면서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을 이익이 조금씩 나면서 캐치업을 하는 네네. 이런 모습을 좀 한 1년 이렇게 장기간 보여줘야지 시장에서도 좀 그러니까요. 확신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아마존이나 네네. 테슬라에서 목격을 맞아요.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비앤비까지 봤고요. 다음 키워드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정크본드라도 좋아. 사실 이 정크본드라는 단어만 들어도 상당히 위협적인 단어잖아요.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정크본드를 발행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정크본드를 약 15억 달러치를 발행을 했는데, 이 15억 달러 정도의 채권을 발행하는 이 자리에 이 24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크본드지만 흥행에는 성공했다가 일단 시장의 평가인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발행된 채권은
S&P 글로벌 레이팅 기준으로는 BB 플러스 그리고 무디스 기준으로는 BA1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등급 바로 아래 단계인 투기 등급 가운데는 가장 높은 단계예요. 어쨌든 이제 정크본드이긴 한데 이 등급으로 발행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약 4% 초반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크본드라고 하면 일단 단어에서부터 풍기는 위협적인 분위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흥행에 성공했을까? 자,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꼽히고 있는데 일단 그 시장에서 장기간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고금리 채권 상품을 찾는 채권 투자자들의 그 수요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가 채권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만한 마땅한 그 상품이 흔치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흥행 성공의 두 번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베이스는 왜 정크본드를 발행했을까? 이게 되게 의아한 게 코인베이스는 지난 실적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현금 내지 현금 등가물,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인데요. 이걸 약 44억 달러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현금을 엄청 많이 갖고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 달러 어치의 자금을 채권 발행을 통해서 더 확보했다는 겁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뭐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인수에 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현금이 충분한 기업이,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기업이 정크본드를 발행하면 이게 굉장히 좀 위험신호로 볼 수가 있겠지만 현금이 충분한 기업이 정크본드를 발행했다고 하니까 채권 투자자들도 일단 굉장히 좋게 반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님, 이게 코인베이스가 정크본드를 발행한 것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요즘의 월가의 평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이제 일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좀 이 구체적인 목적은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M&A라든지 결국은 뭐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용 목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채 투자 목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자금 조달 그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지는 역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쓰일지, 즉 이제 뭐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도 좀 좋아할 만한 그런 무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와 관련해서 최근에 좀 눈에 띄는 투자 의견은 리덤증권에서 지난 8월 말에 매수 커버리지를 새롭게 게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로 420달러의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의 선도주자로서 거래소 외의 사업 기회도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8월 말에 리덤증권에서 좋은 커버리지를 게시한 이후에 뭐 SEC의 고소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엘살바도르에서 실제로 뭐 시행을 했더니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든지 이런 또 무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또 낙관론자들이 어떻게 의견이 바뀌었는지 나중에 좀 관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 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